한국이 이 노선을 맞는다고? 완전히 미쳤군. 유럽 4개국이 오만한 미소로 비밀리에 작당했습니다. 230억 달러 리아드 프로젝트. 쉬운 구간은 자신들이 독식하고 50도 사막 최악 지반 4호선, 5호선, 6호선 70km를 한국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아시아 팀 하나쯤 실패해도 대세엔 지장 없잖아. 그들은 한국의 처참한 실패를 이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후 모두가 숨죽인 결과 발표 현장. 독일 컨설턴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교량 설치 속도 유럽의 43배. 터널 굴착 세계 신기록 15m 초과. 다른 구간도 한국에 맡길 걸 그랬어요. 한국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유럽. 결국 피눈물을 흘린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독일의 철도 인프라 컨설턴트로 전 세계 지하철 프로젝트를 분석하며 최고의 도시철도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연구해 왔습니다. 전 세계 23개국 46개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 온 잭 슈미트.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건설될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 지하철을 건설한다고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어떻게 정밀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즉시 기술적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극한의 온도는 레일을 뒤틀리게 만들 것이고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은 정밀 장비를 망가뜨릴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국가였습니다. 지하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니 솔직히 실패할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176km 길이의 6개 노선, 85개 역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약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석유머니로 불가능한 꿈을 꾸는군. 저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갔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엄청난 돈이 되니까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유수 건설사들이 이 황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1호선은 프랑스 컨소시엄이, 2호선은 이탈리아가, 3호선은 스페인이 맡았습니다. 모두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유럽의 철도 강국들이었죠. 저는 독일 측 컨설턴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자문료도 파격적이었고 제 이력에 화려한 한 줄이 추가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머릿속으로 컨설팅 보고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리야드 메트로 예상 위험 요인과 유럽 기술 도입 필요성. 결론도 뻔했습니다.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검증된 유럽 기술만이 답이라고요.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를 계속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을 살펴보던 중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리야드의 기후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연평균 최고 기온 섭씨 45도, 여름에는 50도를 훨씬 넘어갑니다. 이건 장난이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레일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섭씨 30도만 올라가도 철은 팽창하고 내려가면 수축하죠. 이 정도 극한 온도에서는 레일이 뒤틀리거나 균열이 생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모래 폭풍도 문제였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은 기계 부품 사이로 파고듭니다. 정밀 장비의 최대 적이죠. 터널 굴착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었습니다. 지질 조사 보고서도 읽어봤습니다. 리야드의 지반은 대부분 모래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조건이었죠. 터널을 뚫다가 지반이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두바이의 한 지하철 프로젝트는 사막 환경 때문에 공사 기간이 2년이나 지연됐었죠. 도하에서는 모래 폭풍으로 장비가 고장나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요.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국가였습니다. 지하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나라, 운영 경험도, 기술 인력도,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갑자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니 이건 실패할 게 뻔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과 경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요. 50도 사막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제 동료 귄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귄터, 리야드 프로젝트 자료 봤나? 봤지. 완전 미친 거 아냐? 사막의 지하철이라니. 내 생각이 그래. 이건 10년 걸려도 완공 못할걸? 석유 부자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겠지. 어차피 실패하면
우리한테 다시 연락 올 거야. 우리는 웃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죠. 계속해서 프로젝트 브리핑 자료를 넘기던 중 참여 컨소시엄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1호선 프랑스 컨소시엄. 당연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메트로로 100년이 넘는 지하철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2호선 이탈리아 컨소시엄. 밀라노와 로마의 지하철로 유명한 나라였죠. 3호선 스페인 컨소시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호선, 5호선, 6호선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럽의 철도 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 있지?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리야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귄터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 한국? 농담이겠지? 빈센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이 있나? 처음 듣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철도 역사에 비하면 신생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의 건설 경험은 전무할 것이라 생각했죠.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맡은 구간 4호선, 5호선, 6호선, 총연장 70km의 29개 역사. 그런데 노선도를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한국이 맡은 구간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킹 압둘라 금융지구를 연결하는 구간, 사막의 열악한 지반과 복잡한 도심 구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4km에 달하는 교량까지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건 실패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쉬운 구간을 가져갔고 가장 난이도 높은 구간을 한국이 맡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귄터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팀이 이 구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귄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아마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주한 게 분명해.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로 밀어붙인 거야. 빈센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공항 구간은 특히 어려워. 지하 매설물도 복잡하고 소음 제한도 있어. 경험 없는 팀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1년 안에 포기하고 우리한테 구조 요청할 거야.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이 주도해왔잖아. 한국은 그냥 가격 맞춰서 들어온 거겠지. 실제로는 유럽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리야드로 향하기 전 저는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지하철 중 하나라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이나 건설 능력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빈약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와 통계 자료뿐, 구체적인 기술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죠. 역시 기술력은 유럽과 일본이 최고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일본 기술을 따라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야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컨소시엄이 맡은 구간의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70km의 복잡한 노선, 29개의 역사, 그리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24km의 교량. 이걸 어떻게 완성한다는 거지? 저는 중얼거리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막 지반의 불안정성. 모래와 석회암으로 구성된 지질 구조에서 터널을 뚫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지반 침하나 터널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죠. 둘째, 극한의 온도 변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교차. 이런 환경에서 콘크리트와 철제 구조물이 견딜 수 있을까요? 셋째, 모래 폭풍. 정밀 장비의 최대 적입니다. 한 번의 강한 모래 폭풍이면 수억 원짜리 장비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넷째, 경험 부족. 한국은 사막 건설 경험이 없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 리야드 메트로 4호선, 5호선, 6호선 구간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 서론 한국 컨소시엄의 기술적 한계와 경험 부족. 본론. 하나, 사막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둘, 굴착 기술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 셋, 교량 건설 일정의 비현실성. 넷, 품질 관리 체계의 미비. 결론,
유럽 기술 자문 및 협력 불가피. 아마 6개월 안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과거 프로젝트를 찾아봤지만 사막 지역 건설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해보는 거잖아. 제 옆자리에 앉은 퀸터가 말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이 정도 규모라니 무모하기 짝이 없어. 동의해. 아마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터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설계는 그럴듯하게 해놨겠지. 하지만 실제 시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특히 사막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끊임없이 생기거든. 맞아. 우리가 파리 프로젝트 할 때도 설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하물며 사막에서 경험 없는 팀이? 우리는 한국 팀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유럽 기업들에게 구조 요청을 할 거야. 역사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철도 강국들이 주도해왔어. 한국이라는 변수는 결국 우리의 우수성을 더 부각시켜줄 뿐이야. 리야드에 도착하기 전 제 머릿속에는 이미 프로젝트의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는 보고서 초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맡은 구간이 가장 취약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1년 안에 포기하고 다른 업체에게 구간을 넘기게 될 거야. 이것이 제가 리야드로 향하며 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15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리야드 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섭씨 48도의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했죠. 하지만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 그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의 뼈대처럼 우뚝 솟아 있었죠. 이미 이 정도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18개월. 유럽이었다면 아직 기초 공사 단계일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교각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초현대적인 철도역이 우뚝 서 있었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제 옆에 서 있던 퀸터가 말했습니다. 내 정보가 틀렸나? 공사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 정도 진척도가 나올 수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길에는 여기저기 거대한 교각과 건설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사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돈된 자재 배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중장비들, 밤늦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작업 중인 현장들. 공사 속도가 유럽보다 훨씬 빨라 보이는데? 퀸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 저는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국 구간은 18개월 전에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이 정도 진척도라니? 독일에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24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것도 최적의 조건에서 말이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교량 공사였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교량들이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교량들, 한국 팀이 맡은 구간 아닌가? 빈센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맞아. 5호선 구간이야. 킹 압둘라 금융지구로 가는 노선. 말도 안 돼. 24km 교량을 18개월 만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유럽의 공법으로는 최소 3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막이라는 악조건까지 감안하면 더 오래 걸려야 정상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제가 수집한 정보들, 제가 내린 결론들,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기술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내일 첫 회의에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정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현입니다. 한국 컨소시엄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계도와 계획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실시간 데이터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4호선 진행률 38%, 5호선 42%, 6호선 35%입니다. 정태현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예정 일정 대비 평균 2주 앞서 있습니다. 제 옆에서 귄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 설마.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철로 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레일을 사용합니다. 스크린에 레일의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레일은 섭씨 영하 10도에서 플러스 6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계절 변화가 극심한 지역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이미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정태현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레일과 침목 사이에 특수 완충제를 설치했습니다. 열 팽창을 흡수하는 동시에 진동도 최소화하죠. 이 기술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공법은 제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터널 굴착 장비 2대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루에 40m 이상 굴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m요? 빈센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최신 터널 공법은 평균 30m인데요. 맞습니다. 저희 속도가 약 30% 더 빠릅니다. 정태현의 대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아드의 모래 지반을 정밀 분석해 최적화된 굴착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커터헤드의 각도와 회전 속도를 지질 조건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듈형 교량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FSLM 공법입니다. 스크린에 공장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팀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교량 상판을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에 최대 55m 길이의 교량 상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5m를 한 번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는 교량 하나를 완성하는데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기존 공법으로 최소 30일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직접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교량 설치 작업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현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귄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직접 봐야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확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현장 감독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리프팅 스타트. 4대의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50톤의 콘크리트 상판이 천천히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크레인 4대가 완벽하게 조율된 움직임으로 상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죠. 높이 1m, 높이 5m, 높이 10m. 무전기로 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각 크레인의 높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1번 크레인 0.3mm 낮춰, 3번 크레인 0.2mm 올려,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수동인가요? 자동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높이를 측정하고 조정합니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하죠. 정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상판이 15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교각 위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평 이동 시작. 크레인들이 레일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50톤의 무게를 매단 채로 말이죠. 제 옆에서 빈센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속도,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른데. 맞았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극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속도가 빠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귄터가 물었습니다. 센서가 1초에 100번 측정합니다. 흔들림, 기울기, 풍속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위험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교각 위로 상판이 이동했습니다. 위치 조정 시작.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55m짜리 상판을 교각 위에 정확히 안착시켜야 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 1번 교각 정렬 완료. 2번 교각 정렬 완료. 모니터에는 교각과 상판의 위치가 정밀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강 시작. 상판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높이 1m, 높이 0.5m, 높이 0.2m. 착지.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상판이 교각 위에 안착했습니다. 마치 시계 부품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오차 측정 결과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1번 교각 1.3mm, 2번 교각 0.9mm. 완벽합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작한 지 정확히 42분. 42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라면 거푸집 설치하는 데만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성된 교량 한 경관을 42분 만에 설치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상태로 지켜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알던 건설 현장의 모습이 아니야. 정태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FSLM 공법.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속도는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식으로 저희는 하루에 3경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경관이요? 네. 아침, 오후, 저녁 시간대로 나눠서요. 사막은 낮에 너무 더우니까 새벽과 저녁에 집중 작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숫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경관이면 한 달에 90경관, 18개월이면 1620경관, 24km를 완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현장을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정태현이 물었습니다. 네.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안의 회의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비판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로요. 오늘은 저희 본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이 말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현장 본부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4층짜리 건물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자 거대한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저희 통합관제 센터입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3차원으로 구현된 전체 노선이 떠 있었습니다. 실제 공사 현장과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1cm 굴착하면 여기 화면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센서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에 총 2,500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기울기, 진동,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죠.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고 필요하면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실제로 중단된 적 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터널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수가 나왔죠. 센서가 수분 함량 증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굴착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스템이 대한 루트를 계산했습니다. 3m 우회하면 안전하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 어디서 개발하셨습니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할 때 개발했습니다. 정태현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도심 지하가 매우 복잡합니다. 기존 지하철 노선, 상하수도관,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수없이 많은 시설물이 지하에 있죠. 그래서 이런 정밀 시스템이 필요했군요. 맞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도심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밀리미터 단위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품질 관리실입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샘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시편, 철근 샘플, 용접 테스트 조각들. 모든 자재는 사용 전에 3중 검사를 받습니다. 공장 출하 시, 현장 도착 시, 사용 직전. 불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빈센트가 물었습니다. 0.03%입니다. 0.03?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유럽의 평균 불량률은 1%입니다. 0.03%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어떻게 그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모든 자재에 QR코드를 붙입니다. 제조 일시
배합 비율, 검사 결과 등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블록체인으로요? 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추적 가능합니다. 이 수준의 품질 관리는 독일에서도 일부 프로젝트에서만 시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에서 배웠습니다. 정태현이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관제 센터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우연이 아니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결과야. 제 안에 마지막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팀의 현장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였죠. 그날 오후 회의실에 각국 컨소시엄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매니저 라시드가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황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현장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4일 후입니다. 그리고 라시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TBM 터널 굴착 세계 기록 도전을 참관하십니다. 세계 기록 도전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팀이 24시간 동안 45m 굴진에 도전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45m. 현재 세계 기록은 유럽의 한 프로젝트에서 세운 32m였습니다. 45m라니. 귄터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현재 기록보다 13m나 더 많잖아.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막의 불안정한 집안에서 45m. 최적의 조건에서도 어려운 기록인데 한국팀은 이미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이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들이 미쳤나? 45m?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인데 왕세자 앞에서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는 정태현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45m에 도전하십니까? 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기록이 32m인데요. 그것도 독일의 최신 장비로 최적 조건에서 달성한 기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모래 집안에서 45m라니 제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정태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최적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국 팀이 정말 할 수 있을까? 글쎄, 지금까지 본 걸 생각하면 빈센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록이야. 차원이 다르지. 귄터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독일에서 35m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유럽의 우위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4일 후, 저는 그 답을 알게 됩니다. 4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동료들과 함께 터널 굴착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현장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텐트가 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직경 9.8m의 거대한 TBM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게 세계 기록에 도전할 기계군. 귄터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 각국 컨소시엄 대표들, 그리고 특별 관람석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시드가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TBM 내부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정태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왕세자 전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저희 한국 컨소시엄은 터널 굴착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24시간 32m입니다. 저희 목표는 45m입니다.
관중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십니다. 사막의 모래 집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정태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라. 오전 6시 정각, 거대한 TBM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커터헤드가 회전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굴진 속도 시간당 1.8m, 커터헤드 회전수 분당 2.3회전, 집안 상태 모래 함량 83%. 제 옆에서 귄터가 속삭였습니다. 시간당 1.8m? 이 속도면 24시간이면 43m야. 빈센트가 계산했습니다. 거의 목표에 근접한 속도네. 저는 긴장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굴진거리 1.9m, 목표보다 약간 빠른 속도였습니다. 2시간, 현재 굴진거리 3.7m, 여전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속도를 유지하지? 프랑스 엔지니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커터헤드 회전수 봐. 계속 변하고 있어. 화면을 자세히 보니 맞았습니다. 커터헤드의 회전 속도가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저값을 계산하는 거야. 빈센트가 설명했습니다. 모래가 많은 구간에서는 빠르게, 안반이 나오면 느리게. 오전 9시, 현재 굴진거리 5.6m,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정오, 현재 굴진거리 9.4m, 24시간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목표의 5분의 1을 달성한 셈이죠. 이 속도면 저는 계산했습니다. 40m는 확실히 넘길 것 같은데. 귄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현재 굴진거리 14.2m, 관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해내는 거 아냐? 아직 절반도 안 갔어. 지치면 속도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속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후 들어서 약간 빨라졌습니다. 낮 동안 온도가 올라가면 기계가 과열되지 않나? 제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TBM 내부 온도를 항상 섭씨 25도로 유지하죠. 사막 한복판에서요? 네. 특수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서울의 여름 지하철 공사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현재 굴진거리 18.7m, 정확히 절반 시점이었습니다. 예상 굴진거리의 4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빈센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의심은 이제 기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4시간 도전의 정확히 절반 지점이었습니다. 현재 굴진거리 22.5m, 스크린의 숫자를 보는 순간 관람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계속했습니다. 목표는 45m입니다. 정태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현재 굴진거리 27.3m, 오후 10시, 현재 굴진거리 32.1m, 세계 기록 돌파. 누군가 외쳤습니다. 기존 세계 기록 32m. 한국팀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굴진거리 36.8m, 목표까지 8.2m. 남은 시간 6시간. 관람석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왕세자도 계속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2시, 현재 굴진거리 41.3m, 새벽 4시, 현재 굴진거리 44.7m, 목표까지 0.3m, 새벽 5시 30분, 현재 굴진거리 45.1m, 목표 달성.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계속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최대한 밀어붙입니다. 정태현의 목소리. 새벽 6시, 정확히 24시간. 작업 종료. TBM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태현 박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왕세자 전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희 팀은 터널 굴착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종 굴진거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7.5m. 순간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존 세계 기록 32m. 한국이 달성한 기록 47.5m. 무려 15m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귄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빈센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왕세자가 일어났습니다. 직접 정태현 박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두 나라 간의 소중한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각국 언론이 이 순간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도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속한 유럽 기술진보다 더 뛰어난 철도 기술이 한국에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관람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거대한 TBM을 비췄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15년간 유럽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고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시철도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고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하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우뚝 선 교각들. 한국이 만든 미래의 철도. 지금까지 저는 독일과 유럽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맞나?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한국팀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정태현 박사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 근처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정태현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정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세계 기록 경신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로 터널을 뚫고 이런 환경에서 철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정태현 박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죠. 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 환경에서 건설되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입니다. 땅 밑에는 이미 수많은 시설이 있었죠. 기존 지하철 노선 상하수도관, 전력, 케이블, 통신망. 이 모든 것을 피해가며 새 노선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어렵겠군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죠. 조금만 실수하면 도심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태현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빽빽한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크레인과 굴착 장비들. 이게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현장입니다. 강남 한복판이죠. 정말 복잡하군요. 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단련됐습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법을 배웠죠. 빨리빨리 문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정태현이 강조했습니다. 빨리빨리는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급하지만 실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식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이 99.9%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독일은 97%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은 좁은 땅에 1,000만 명이 살고 하루 8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1분만 지연돼도 연쇄 지연이 발생하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게 됐군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여기 리야드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사막은 서울과 완전히 다른 환경인데 어떻게 적응하셨습니까? 오히려 쉬웠습니다. 정태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쉬웠다고요? 네. 사막은 변수가 적습니다. 온도, 모래폭풍 정도죠. 하지만 서울은 지하에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막은 통제 가능한 환경입니다. 흥미롭군요. 물론 사막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모래, 침투 등. 하지만 우리는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특수 레일, 밀폐 시스템, 냉각 장치. 정태현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청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철도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의 어려움,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온 과정,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른 이야기.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며 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태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완공을 3주 앞둔 어느 날, 현장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국왕 폐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라시드의 발표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건설 현장 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죠. 방문 당일, 현장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한국팀은 5호선의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역은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이자 가장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하차하자 모든 이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도 다른 컨설턴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왕은 먼저 전체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국별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표인 정태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폐하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철도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한국팀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왕은 깊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 운행을 직접 체험하고 싶소. 국왕의 말에 모두가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사 내부는 초현대적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타일, 그리고 대형 디지털 안내판.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소음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 무인 열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탑승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쾌적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인데 내부는 시원했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완벽하군요. 국왕이 감탄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사막 위를 달리는 미래의 열차. 국왕은 정태현을 곁에 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개발한 것이오? 네, 폐하. 서울 지하철에서 검증된 기술을 리야드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어떻소?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며 정시 운행률이 99.9%입니다. 놀랍소. 시범 운행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역으로 부드럽게 이동했습니다.
정확한 정차 위치, 빠른 문 개폐 승객 안전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역으로 돌아와 국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보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국가의 변화를 상징하오. 그리고 한국. 국왕이 정태현을 바라봤습니다. 이 먼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꿈을 함께 만들어 주었소. 정태현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국왕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두 나라 간의 소중한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오. 국왕의 방문 소식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 국왕 한국 기술의 찬사, 리야드 메트로 한국 구간 압도적 성과, 사막의 기적 한국이 이뤄냈다. 각국 언론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도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보고서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미래의 도시철도 모델은 한국에 있다. 서론부터 신중하게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현장에서 3개월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컨소시엄의 기술적 성과와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본론에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업 방식 문제 해결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까지 담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각 장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넣었습니다. 터널 굴착, 세계 기록, 교량 건설 속도, 품질 관리 시스템, 무인 운전 기술,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철도,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철도 건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속도와 품질 기술과 효율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독일을 포함한 유럽 철도 업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첨부 파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했습니다. 교량 설치 현장, 터널 굴착 장면, 관제 센터, 왕세자의 방문, 모든 것이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보고서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제가 너무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다.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폄하했다.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임원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제게 보고서는 정확합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긴 논의 끝에 회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팀의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잭 자네가 가장 잘 아니까,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네. 더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의 건설사와 공동으로 중동의 또 다른 메트로 프로젝트에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공동 입찰. 이것은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철도 강국과 신흥 강자 한국의 협력.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공항철도.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출근 시간 강남역. 수십만 명이 물 흐르듯 이동하는 광경.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3분마다 정확히 도착하는 열차. 99.9%의 정시율. 플랫폼 스크린도어, 깨끗한 역사, 친절한 안내 방송.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게 기본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리야드에서 본 기술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날 정태현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놀라웠습니다. 리아드의 기술이 여기서 시작됐군요. 정태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은 저희의 실험실이자 훈련장이었습니다. 9호선 건설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내해 드리죠. 다음날 우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 빽빽한 빌딩 사이에서 진행되는 공사. 이 구간은 기존 2호선과 교차합니다. 정태현이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40층짜리 빌딩, 아래로는 2호선 터널, 그 사이 5m 공간에 새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5m요? 네. 밀리미터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밀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장 관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리아드에서 본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트윈 센서 네트워크. 이 기술이 리아드로 간 거군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검증된 기술이니까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었죠. 오후에는 서울 메트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하루 800만 명을 운송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99.9% 정시율을 유지하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열차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즉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회 노선 배차 조정 등을요? 얼마나 빨리요? 3초 이내입니다.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에 정태현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겁니다. 정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좁은 땅, 많은 인구, 부족한 자원.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한국의 강점이 됐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끝없는 도전 정신을 봤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철도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공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도시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리아드 메트로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청중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제 15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뒤흔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리아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회의감, 첫 회의에서의 놀라움, 교량 설치 현장에서의 경의, 세계 기록, 경신의 순간.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울 지하철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합니다. 정시 운행률 99.9%.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97%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겸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유럽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혁신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사막에서 하루 47m 터널을 뚫는 것, 7일 만에 55m 교량을 완성하는 것, 99.9% 정시율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리아드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그럼 독일 기술은 뒤처진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일 기술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한국의 혁신, 일본의 정밀함, 중국의 속도.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나눴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철도 건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기업과 3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 그리고 유럽에서. 제가 그날 리야드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 한국이 만든 철도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열차처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들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기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의 기적,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